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이렇게 종택 투어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종택은 한번 좀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관심은 많은데 네. 자주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녀보셨나요? 저는 처음 와봤습니다. 처음. 잘 됐네. 오늘 저와 함께. 제가 정말 근사한 종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디냐면 바로 가람 종택. 가람 종택. 네, 바로 여긴데요. 이 가람 종택이 있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영덕군입니다. 영덕군이 지금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고려 시대에는 부가 설정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의 도청 소재지가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영덕이라고 하는 곳이 그 영덕하고 영해로 이렇게 나뉘는데 여기에 해산물, 농산물 정말로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바로 이 영덕군이었는데 이 종택이 있는 곳은 인량리, 어지린자, 네, 량이라고 하는 건 선비, 아주 그냥 좋은 선비들이 많이 나오는 마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가람 이연일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인량리 이곳이에요. 마을이 주는 힘이 있나 봐요. 어진 사람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가람 이연일 선생이 태어나셨다. 연결고리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떤 인물이신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서 네. 오늘 한번 고택 투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자, 가시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먼 길을 여기까지, 아이고, 천리까지 오셨네요. 너무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정말 불러주셔가지고요. 외부로 얘기만 듣고, 아이고. 참 교수님 우리 집에 오시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람 선생님의 많은 가르침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럼 종선님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명함이, 저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제 명함이 아유, 예. 이원호입니다. 네, 최태성입니다. 제가 저는, 예. 큰 별이라서 별을 새겼습니다. 아이, 네. 저는 근데 어르신들 여기 뭐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뭐지? 토끼하고 꽃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떤 의미가 지금? 그거를 제가 설명을 우선 드릴 테니까. 네. 그 꽃은 우리 집 가문에 대한 유래를 여기 표시해 놨습니다. 가람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네. 태몽에 우리 장씨 할머니 태몽에 네. 하늘에 두 분이 사마옹공이라기도 하고 소강절이라기도 하는 분이 두 노인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토끼를 안겨주시면서 이 하늘의 천토다. 하늘의 토끼다. 이거를 주시면 잘 키워라. 그렇게 하신 일화가 그러고 난 뒤에 가람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일화가 있고 그다음에 우와. 그 밑에 꽃은 그 뒤에 있는 꽃은 목단꽃입니다. 목단꽃이군요, 이게. 난 카네이션인 줄 알았어. 목단꽃. 목단꽃인데 목단이 이제 화왕이라고 표시되지 않습니까? 화왕이라고 그러는데 꽃 중에 왕이라고 그러는데 9살에 화왕시를 지으셨어요. 9살이에요? 예, 그럼 9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예, 그때 화왕시를 지으셨는데 화왕시에 화왕이 발춤풍하니 저꽃 피어 있으니까 불어계단에 화단에 피어 있으니까 분분백화계라 참 100가지 꽃이 확 피어 있는데 분분백화계라 하와 어느 꽃이 위선상이래요. 참 선상의 꽃이 되라 이렇게 표시를 한 그때 9살 때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 시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우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우리 가문의 문장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가람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우려고 왔는데 한번 종손으로서 가람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가람께서는 숙종 때 2조 중엽이죠. 숙종 때 문신이었습니다. 네. 태계 학통을 바로 직전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영남 학파에 그 당시에는
뭐 거두라고 보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각 숙종 때 2조 어디까지 올라가셨어요? 2조 판서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뭐 행정안전부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때는 뭐 2조 판서를 뭐라 그러나 뭐 가장 아마 판서 중에 제일 그렇죠. 판서라고 그렇죠. 나라 통치 실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어른의 벼슬보다 학문이 네. 정말 태계 학문을 완전히 개성하신 분이고 그래서 뭐참 율곡학을 정면으로 비판하신 율곡이 이시 사단 칠정서변이라는 그 책도 내시고 네. 율곡이 논변을 했는 그 사단 칠정에 대한 19개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비판의 글을 쓰시고 뭐 이래서 남인 쪽에서는 제일 아주 상당히 큰 어른으로 전부 다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핍박도 많이 받았죠. 그렇죠. 핍박을 많이 받은 어른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어른이 바로 귀양 가셔가지고 죄적에서 풀린 게 살아선 생전에 완전히 못 풀리고 돌아가시고도 200년 후에 1908년에 그 죄적에서 풀려졌어요. 그동안에 한 대여섯 번의 그 죄적에 신원됐다가 다시 환수되고 됐다가 환수되고 그래가지고 제일 우리 2조의 마지막 왕 그 순종 때 그때 신원이 됐는데 신원되자마자 한일 합방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반대 세력이 뭐 그걸 반대 못할 더 이상 못하는. 못하니까 그래서 죄적이 풀렸는 그런 뭐 문집도 이 어른이 문집이 상당히 거량입니다. 네. 대단히 큰 양의 어르신데 이게 좀 기본적인 배경이 이렇게 탄압을 받았던 이유가 조선시대 후기 같은 경우에 집권당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서인 쪽, 노론이죠. 노론 서인 쪽 쪽. 예. 이쪽이잖아요. 근데 예. 지금 가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본다면은 야당 쪽이시잖아요. 예, 남인 그렇죠. 쪽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예. 뭔가 좀 이렇게 학문인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봉쇄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이죠. 봉쇄가 되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문집도 간행을 했다가 자손들이 거량의 문집이 굉장히 32책이니까 굉장히 큰 그 문집을 간행하니까 바로 영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해 고른에 붙들려 가가지고 간행한 사람도 귀한 거 아이고야. 문집도 좀 불태워버리고 막 쉽게 이런 얘기하면 언론 탄압. 개인적인 그 학서적인데 그러니까요. 예. 가지고 금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용서가 되고 하하. 말하자 그러면 우리가 불천이도 신이도 가만히 모시고 뭐 있었다 하는 숨겨가지고 댕겼다 하는 일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1908년에 이제 완전히 신혼이 되니까 그때는 세상에 내놓고 그런 게 한 100년 됐습니다. 그 100년 정도. 아이고야, 이게 그러니까 이념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서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럴 정도로 힘드셨던 거죠. 그렇죠. 상당히 탄압을 많이 받았던 우리 가문까지. 근데 그거 아시죠? 탄압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뛰어나다는 이게 반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사당에 지금 불천위 모시고 있으신 거군요. 예, 그렇구나. 근데 아마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게 예쁜들은 호. 맞습니다. 제 호는 큰별 최태성입니다. 왜 웃으시죠? 참 특이하죠. 이런 것처럼 그 호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호라고 하면은 그 사셨던 지역, 거기 뭐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시는데 가람이라는 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제 그 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처음에 이 어른이 가람이라는 호를 지으시면서 가람기에 기라고 네. 기문을 쓰셨어요. 아. 가람에 대해 가지고 호를 쓴 이유를 이유를
그 가람이라는 호는 누가 직접 본인이? 직접 자호입니다. 아, 자호인가요? 오. 그리고 언제 하셨나 뭐. 저 중국 사람들이 그 청나라가 완전히 먹히고 난 뒤에 명나라 유신들이 네. 어디로 갔나면 수양산으로 전부 다 피신해 갔어요. 그 신하들이. 그 백이열전에 나오는 수양산인가요? 그 아하. 수양산으로 네. 피신을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 거기를 따라가지고 그 고사를 따라가지고 우리도 막 산중으로 피신한다 이런 뜻의 우리 석계께서 가신 거기 어디 있나 영양수비 숫자 네. 들었다고. 아, 수양산의 그 그래가지고 숫자. 그래서 그 수비로 그래 가솔도 데리고 거기 들어가셨는데 그러셨구나. 거기에서 청년 시대를 다 보내고 참 중년까지 거기 계셨습니다. 수비에서 그 계실 동안에 거기에서 자식들하고 개간해가지고 살 때입니다. 개간해가지고 하고 할 때 그 개간했는 하면서 그 칡을 전부 칡이요? 캐내고 칡을 가지고 띠를 이어가지고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칡으로 정자를 짓는다. 그게 쉬운 게 아닌데요. 칡으로 지붕을 덮어가지고 그래 정자를 지어가지고 거기를 지으시면서 칡으로 이형을 이었다 그러면 뜻이면서 그때 이제 가람이란 호를 그때 지시면서 내가 내 집을 이렇게 띠로 지붕을 칡으로 했으니까 그 칡갈자 칡갈자. 그래서 암자구에다 그래 지었으니까 가람이라고 그래 내 자오를 한다 이런 대강 뜻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군요. 후에 들어와가지고 요새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어른도 항상 그 조정에 계실 때 북벌론을 주장을 했어요. 우리 윤휴의 그렇죠. 윤휴 개통인이시니까. 북벌론을 아주 주장을 하셨는데 그때 가람께서도 북벌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청나라를 쳐야 된다고 항상 그런 개념을 가져서 쳐야 된다는 장군의 기질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지깔만 뜻이 아니고 이 어른이 목표했던 게 제갈무를 목표한 게 아니냐 거기에 갈자를 딴 게 아니냐 이런 연구 발표를 하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만 그렇군요. 거기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니 여기 지금 그 가람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네요. 무릇 치기 하는 일이 매우 많다 하겠다. 나의 분수에 맡겨둘 뿐 남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으며 순진하고 소박한 천성을 지니고서 그럭저럭 자족한 삶을 살 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가람기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번 본인들은 한번 왜 이 가람이라는 호를 지으셨을지 한번 개인 한번 의견 한번 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어르신 앞에서 이런 얘기 어렵죠? 네, 그래도 한번 네, 그냥 가람이라는 호가 이런 게 아닐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람이라고 하는 그 호를 듣고서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도 그 칡갈자라는 한자를 떠올렸거든요. 네.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네, 뭐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지금 종선 어르신께서 설명해 주신 듣고서 아 그렇구나라는 걸 지금 이제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생각, 왜 가람 선생님이 이 칡이란 걸 썼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깊게 생각하지 못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 가람 선생님께서 칡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칡차를 매일 아침마다 드셨을까요? 그래서 칡이 또 몸에 건강에 좋아. 좋습니다. 네네네. 왜 가람 선생님이 칡이라는 걸 이렇게 호로 쓰셨을까요? 저도 크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칡이 이렇게 땅 밑으로 뿌리가 네. 깊게 들어가니까 그런 의미도 조금 있지 않을까. 뭔가 어떤 네, 좀 단순하게 저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들 하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어서 당황을 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 가람기를 이렇게 보니까 나의 분수에 맡겨둘 뿐 남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으며 순진하고 소박한 천성을 지니고서 그럭저럭 자족한 삶을 살 뿐.
이런 문구를 보니까 이게 당시 옛날에 그 도학자분들의 그 목표는 뭐냐면 이게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해 가지고 군자의 길에 도달하는 것, 이게 그분들의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검소와 자기 절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히 자기 절제라는 게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제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명품백 보면 그렇죠. 또 이게 좋은 차 보면 하고 싶고. 그런 어떤 그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비교 속에서 우리가 또 상처받고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모습인데 거기에 자기 중심을 갖고 절제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색깔대로 꼿꼿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성인들 위해는 쉽지 않잖아요. 아마도 그 힘든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기 절제와 그 검소함을 유지하려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짐, 이런 데서 치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호를 만드신 건 아닐까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저 치기라고 하는 거를 갖고 호를 쓰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절필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그 맥락 속에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게 지금 그 시죠. 가람께서 네. 친필입니다. 한번 좀 해석을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이게 친필이신가요? 이게 친필인데 확대해가지고. 아, 확대해서? 확대해서요. 요거 왜 절필시나 하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쓰시고 다시 안 쓰신. 아, 마지막 글이시구나. 마지막 글입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사실은 네. 우리 집 가훈과 같은 가훈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면서 집안에서 얘기를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명중서에 참 돌아가시 2달 전에 이제 쓰셨으니까. 그때 아프셨나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내가 아플 때 인생을 돌아보시심. 아. 초초 인간세 세상 일이 참 이 저 풀잎 같은 세상 초초 인간세 거연 80년이라 거연 어느새 80년이 됐구나. 78인데 80년이라 갈 거. 78세 예. 때 돌아가셨군요. 네, 돌아가셨어요. 그렇구나. 거연 80년 어느덧 80년을 살았구나. 생평하소사하니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니까 마지막 구절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우리 집 가훈하고 같은 개념인데 욥을 교양천이라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는 일생을 살길 참 살라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하늘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 우리 자손들한테도 항상 부끄럽지 않는 하늘 우러러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라 하고 자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진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봉군타는 옛날 그 고갑자입니다. 이게 왜 고갑자를 쓰셨나 왜 뭐 저기 강의 몇 년 쓰고 그거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걸 쓰기 싫으셔가지고 연호 청나라 오랑캐 쓰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 주장했다고 하셨어요. 알봉군탄이라는 옛날 고갑자를 갖다 쓰시고 백로절에 여름에 가롱이라고 그래. 갈옹. 늙었다 이런. 그러니까 야 이게 절필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묘비명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느낌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고. 아까 김종원 어르신께서 그 북벌론을 주장을 했다고 하셨고 가람 선생님께서 북벌론을 주장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 아까 좀 전에 그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했다라는 게 지금 보면서 아 역시 그 청나라 오랑캐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강인함이 느껴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80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르신 죄송하지만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거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사는 사람과
이걸 질문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가람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천하셨던, 저는 그걸 호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칙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평생을, 그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진짜 이 가람 선생님의 마지막 이 문구,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한번 이 고택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람 선생님의 어떤 정신 이런 건 이분 대단하시네. 그 짧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빡 씹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그 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르침을 주셔가지고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올해 이제 가람종가에 왔으니까 또 이 가람 선생이 또 엮은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정말 대작이 있습니다. 이게 홍범연의라는 책인데요. 이게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옛날 그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이제 기자가 무왕에게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답을 했는데 65개의 글자로 답을 했어요. 65개. 네, 65개의 글자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핵심 요약판이야. 핵심 요약판. 바로 이 65개의 그 글자를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홍범연인데, 자, 과연 65개의 글자를 몇 글자 정도로 풀었을 것 같아요? 한 만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만자 정도. 네. 만자 정도. 네. 5만자. 5만자 정도. 놀라실 텐데요. 무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주 씨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65개 글자를 몇 글자로 풀어봤을까요? 제가 뒤에 꼭꼭 숨기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렇게 45만 자. 45만 자. 네. 자, 이 65글자를요 이렇게, 와, 45만 자로 이렇게, 야, 빽히 적혀 있는. 엄청나죠? 이게 사실 이게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쑥 뭐가 들어왔죠? 예.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접근이 어려우니까 2017년도에 그 한국국학진흥원하고 이 가람종가에서 이거를 구경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야, 65글자가 이렇게 됐고 이 글자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홍범연이 이 저서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글로 구경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홍범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남인, 이 가람 선생을 포함한 이 남인들이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저는 비전이라고 봐요. 세상은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맞다 라는 그 비전을 담아낸 정말 경세석, 총집합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5글자를 이렇게 45만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보통 학문적 내공이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65개 글자를 45만 자로 소설 쓰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소설이 아니잖아요. 경세서잖아요. 세상을 다루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풀어낸다는 얘기는, 이건 기적이다. 이건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그 학문적 깊이가 깊으면, 그 내공이 깊으면 가능할까. 그저 감탄만 나오는 그런 어떤 시대의 역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기다리는 시간 드디어 왔어요. 제가 오늘 이것 찍으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안 먹었어요. 예, 이게 어떤 밥이냐. 네. 허허, 옛날 조선시대 양반들이 받는 밥상이요.
허허. 이거 몇 첩이야? 9첩 반상 되겠는데? 색깔도 7첩인가?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첩 반상. 야, 이게 7첩 반상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결혼했는데요. 저는 1첩 반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먹는데, 야, 오늘 이게 양반가의 어떤 밥상을 받아보니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식 디미방. 음식 대비반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제가 빨리 설명드리고 식사할 수도 있대. 지금 눈빛이 무슨 얘기를 또 저렇게 풀려고 지금. 먹는 것도 지금 들리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먹어야 되는데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음식 디미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17세기 그 양반가의 음식 조리법을 담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이 쓴 조리서고요. 동시에 이 동양에서 현존하는 여성이 쓴 조리서 중에 가장 오래된 그런 가장 책입니다. 오래된. 네, 이거 얼마나 유명한 책이에요. 거기에 양반들이 이게 먹는 음식들, 조리법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이 음식 디미방의 저자가 누굴까요? 가람 선생님 집에 왔으니까 뭔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가람 선생님은 아닙니다. 가람 선생님. 옛날 조선시대 때 가람 그 저 양반 남자들이 이렇게 음식 조리 이거 이렇게 책을 쓰진 않았겠죠. 누가 썼냐면 장계향이라는 네. 분이 쓰셨어요. 음식 디미방 장계향. 근데 장계향. 장계향. 이분이 누구냐? 자,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아실 겁니다. 이곳은 누구의 집? 가람 선생님. 네, 바로 이 장계향 이분이 가람 선생님의 어머님이세요. 어머니시군요. 그러니까 난 정말 아니 이 유명한 음식 디미방의 이 저자분의 아드님이 가람 선생이다. 저 사실 요렇게 연결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은 너무 유명하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가람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결될 거는 저 사실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람 선생님이 자제분이셨어요? 야, 이게 전 이게 따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딱 연결되는 오늘 진짜 큰 수확을 얻고 가는 것 같은데 이 장계양 이분께서는 뭐라고 불리셨냐면 여중군자. 여중군자.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자 중에서 좀 이렇게 군자. 그래요, 맞아요. 예, 군자. 말 그대로. 사실 네, 말 조선시대 때 여성들에게 군자라고 하는 단어는 붙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남성들에게 그렇죠. 근데 이게 붙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시다 보니까 학문의 깊이가 여성들, 그 당시 여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깊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 저 소학부터 출발해가지고 사서오경이라든지 18사략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유학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굉장히 이 학문적인 이 깊이가 깊다 보니까 이 보여지는 그 모습들도 굉장히 엄숙하고 단정하고 위험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었다라고 해가지고 여중군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죠. 굉장히 조선시대 때 이제 그런 식의 그 불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만 봐도 이 장계양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아실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 장계양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게 뭐냐면, 근데 사실 이게 그 집안의 전통일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남인 집안이잖아요. 네. 남인 집안 같은 경우는 퇴계 이황의 그 학풍을 계속 잇기 때문에 퇴계 이황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그게 뭐냐면 경이라는 겁니다. 경. 왜 공경한다 할 때 그 경자 있잖아요. 저 여기 와가지고 딱 본 게 저 여기 지금 뒤에 경이라고 하는 게 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예. 아, 딱 보고 여기 남인 집안 맞네. 이런 느낌 딱 가졌거든요. 마찬가지로 장계양 선생도 지경,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 배고 실천한다. 굉장히 중요시적인 분이라서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높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똑같이 배려하면서 말 그대로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 이걸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 조선시대는 흉년 같은 거 오잖아요. 그러면 배고픈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충효당 앞에 있는 그 은행나무 옆에 가마솥 걸어가지고 그 도토리 있잖아요. 예, 그걸 다 작년에 그 보관했던 걸 다 털어가지고 죽을 끓여가지고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예, 집 안에 설치한 게 아니라 집 밖에. 왜냐면 집 안에 오면 또 들어올 때 또 구구절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배가 고픈데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집 밖에 걸고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이죠. 참 대단하신 그런 분인데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우리 시대의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인데 이 음식 디미방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음식 디미방. 음식을 디밀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걸 음식 디미방에 했더니 대부분이 뭐 음식을 디밀라는 얘기인가요? 뭐 이런 어떤 의미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D가 어떤 의미냐면 알지자예요. 아, 지자를 D자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책. 이게 음식 디미방 이라는 건데 이걸 언제 쓰셨냐면 이른이 넘은 나이에 쓰셨어요. 정말 그 연세가 있으신 그 나이에 대단하신 분이죠. 이게 자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땐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쓴 책인데 음식 디미방이라는 책이 원래 이름이고 나중에 이제 규곤시방이라는 어떤 책 이름도 붙이긴 하거든요. 뭐 이제 규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안채, 안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음식 만드는 조리법을 쓴 책이다라는 의미인데 원래 이름은 음식 디미방. 이라는 책이거든요. 어쨌건 그 음식 디미방에 의해 가지고 당시 그 양반가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떻게 조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문화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다. 이게 가람 선생님의 어머니가 쓰셨다라고 하는 거. 야, 이게 정말 이 가람 종택에 와가지고 그 음식 디미방 어머님이 쓰신 그 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을 또 이곳을 지키시고 있는 종부님께서 예,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자, 이 음식을 좀 드셔볼 텐데 빨리 먹고 싶죠? 네. 자, 엄청. 퀴즈 하나만 낼게요. 퀴즈 하나만. 자, 여기 지금 밥 옆에 있는 이것. 밥 옆에 있는 이것.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하나의 음식 이름이에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음식의 이름. 네. 이게 네. 하나의 음식이에요. 네. 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아, 힌트 주시죠. 힌트를 드리면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이걸 드시는 방법은 이걸 이렇게 섞어 가지고 드시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느낌 오지 않으시나요? 이걸 다 섞어서 드시는 겁니다. 섞어서 먹는다. 비빔밥? 비빔 뭐 이런 어떤 그런 음식 이름이 아닌가요? 비빔이란 단어가 들어. 저는 딱 느낌이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비빔나물 뭐 이렇게 아마 가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이 음식의 이름은 잡채입니다. 예? 잡채요? 잡채? 네. 원래 잡채가 이렇습니다. 이거 여기 지금 왜 엥? 그런 이유는 뭐냐면 당면이 없는 거라.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죠? 알고 있는 거는 당면이 들어간. 그렇죠. 그거는 잡채니까. 우리 시대의 당면이 들어간 잡채고요. 이 당시 잡채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정성이 대단한 게 뭐냐면 여기에 가운데 이게 어떤 고기인지 아세요? 닭고기? 닭고기 느낌 오시죠? 네. 닭고기? 맛이 어떤가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한번 고기 맛을 한번 보시죠.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 맛을 한번 보시죠. 네. 닭고기와는 살짝 향이나 느낌이 다를 거예요. 드셔보시죠. 느낌은 닭고기 느낌은 나는데 향이 좀. 그죠? 약간 다르죠? 요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아마 처음 드셔보실 수도 있는데 꿩고기입니다. 꿩고기. 꿩고기입니다. 꿩고기입니다. 그 귀한 꿩고기입니다. 네. 그 옆에 요 분홍색 핑크색 네, 나는 거 있죠? 이쁜 색깔. 네. 요게 뭔지 아세요?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한번. 네. 그렇죠. 이게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형이 하학적으로. 일단 먹어봐야지. 무맛이네. 일단 뭐. 그죠? 네.
근데 색깔이 좀 그죠? 특이하네요. 이게 맨드람이 아, 맨드라미. 이거를 염색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이거 지금도 그 음식 디미방에 네. 이걸 만드는 법이 그렇게 맨드람이 이걸로 이렇게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게 색이 이렇게 고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음식 하나하나가 다 정성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요 앞에 요거 있죠, 요거 요 포도 잠깐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 음식은 누구를 위한 음식일까요? 잘게 부스러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역시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효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를 잘게 두드리고 다져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거 사실 이 필요 없잖아요. 이거 녹아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만든 그런 음식이고요. 여기 지금 고등어, 여기 고등어인데요. 옛날에 그 양반들은 이 고등어를 굽지 않습니다. 이게 구운 음식, 이게 탄 음식 이런 것들은 양반 밥상에 이게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건 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어떤 그 음식이니까 어떻게 미안해요. 자꾸 말 시켜가지고 네 퀴즈도 풀어봤으니까 자 이제 음식을 허하노라 양반가의 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아, 완전 다 드셨는데요? 야, 이거 정말 행복해. 너무 좋아. 아, 진짜 제가 이게 이 제대로 된 밥상을 저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제대로 된 밥상을 이게 뭐 우리 집사람은 뭐 너무 잘해주시는데 요렇게 이제 몇 첩 반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받아본 거는 제가 야 이게 진짜 거의 뭐 처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옛날 양반들 좋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반찬을 또 이렇게 맛이 다 하나같이 제 입맛에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 정성이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음식들이잖아요. 대단했네요. 어떠셨어요?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딱 차려진 음식이라. 나중에 남편한테 이런 밥상을 받으셔야죠. 그쵸?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또 이렇게 서브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니까. 네, 어쨌거나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에서 아주 재미있는 풍습,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풍습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요즘 그 현대 그 젊은 분들의 또 이 감성에는 또 안 맞을 수는 있겠다. 이게 왜냐면 옛 전통이니까. 혹시 신행이란, 죄송해요. 혹시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요? 혹시 그러면 결혼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아직 계획은 없고. 근데, 이게 결혼을, 이게 친구 혹시 결혼하신 분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결혼식장에서 왜 패백이라는 거 하잖아요. 보셨어요, 혹시? 현장에서 현재 보진 않았고, 예. 그러니까 딱 결혼을 하면, 결혼하셨어요? 아닙니다. 아직 안 하셨구나. 그럼 패백 보셨어요? 패백은 많이 봤습니다. 많이, 어떻게 봤어요? 주변에서 결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요. 어. 그러면 이제 잠깐 이제 가서 이렇게 대추하고 감 이렇게 던져주고 맞아요. 예. 그런 건 봤습니다. 그쵸. 근데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패백이라고 하면은 신부와 신랑이 그 신랑의 부모님께 이렇게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같이 네네. 예, 양가 부모님들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따르면 이제 신부가 시부모님께 절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린 패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풍습들이 여기 그대로 전해지는데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옛날에는 그 결혼식을 신랑 집에서 했을까요? 신부 집에서 했을까요? 신부 집에 했습니다. 정답. 네,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신방을 차리고 나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 신부는 거기다 냅두고 신랑은 그냥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예,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이제 갑니다. 예, 요걸 이제 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신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갈 때 이제 가마를 태워가지고 왜 꽃가마라고 하잖아요. 예,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죠. 쭉 가면은 이제 신랑 마을에 딱 들어가면 이제 구경 나온 사람들 이게 왜냐면 결혼은 그 마을의 축제예요, 축제. 그죠? 다 나와가지고 이제 구경들을 하는 거라. 또, 아이고야, 이번에 신부가 또 어떤 신부 이쁘 들어오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가마가 있으면 이제 그 가마에다가 막 이제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이 목화씨를 이렇게 막 뿌립니다. 이거 왜 뿌릴까요? 뭐 악귀를 물리치는 뭐 그런 역할 근데 어떻게 잘하세요? 오, 너무 잘하신다. 예. 조금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왜? 콩하고 팥, 특히 팥의 의미, 팥죽 먹을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야 되겠어요? 세게. 세게요? 세게? 어휴,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뿌려주셔야지. 아이고. 터프하시네. 너무 과격하십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거죠. 봐가지고 이제 신랑 집, 그 대문 앞에 딱 오면, 집불을 이렇게 놔요. 집불을 놓고 거기 곡을 건너갑니다. 딱 건너가자마자, 이거 옛날에 그 집들이, 신랑 친구들이 신부 집에 들어갈 때 이런 거 하기도 하던데, 신부가 딱 집불 위로 넘어간 다음에 바가지 있죠. 바가지를 꽝 밟아가지고 깹니다. 왠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 왔어. 신호죠. 왜냐면 그 집에 또 이게 또 귀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내가 이 집에 이제 안살림을 내가 맡게 된다. 뭐 이런 거 알리기도 하고. 나를 좀 잘 보필해라라는 어떤 의미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가마솥 있죠. 빈 가마솥에다가 수저를 탁 던집니다. 그럼 어떤 소리가 날? 그렇죠. 따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바가지 깨는 거라든지 수저를 딱 던지는 딱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비로소 이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왔음을 알리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 앞에서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사당 있잖아요. 사당에 가서도 또 제가 이곳에 새로 왔습니다라는 인사를 올리는 건데, 이때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신랑 집에서 어마어마한 음식상을 준비를 합니다. 이 음식상을 보면 여기다가 뭐 과자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혹시 그 보신 적 있어요? 이 고배상이라 그래가지고 높이가 높은 거는 거의 60cm까지 되는 엄청나게 음식을 쌓아 올리는 이런 상을 쫙 차려주는 거예요. 혹시 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칠순잔치 맞아요. 그런 비슷한 맞습니다. 그걸 고배상이라고 하는데 뭐 실질적으로 먹지도 않고 그냥 보는 거다 해서 망상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일단 좀 차려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 식구를 맞이하니 이렇게 기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들로 딱 보여주는데, 요 고배상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이곳에 와가지고 양반가의 밥상을 한번 받아봐서 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양반이 된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가람종택에서 얻고 가는 게 그 마지막으로 쓰셨던 그 글,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사셨던,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셨던 이 가람 선생의 어떤 정신을 되찾고 저를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좀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내가 많이 흔들리고 힘들 때 이곳을 찾아와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다음 또 이런 시간 오시면 오실 거죠? 네, 당연히 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가람종택에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요, 또 한번 이런 좋은 공간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최태성 선생님께 가람 선생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동안 제가 영덕에 살면서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까지 가람 선생님께서 잘 알려지게 되신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저희 영덕군에서 조금 더 가람 선생님에 대해서 알려야 되고, 그리고 영덕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더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택 종갓집이 사실 여기 종선 어르신과 종부님께서 이제 여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무를 이렇게 만져봐도 살아 숨쉬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시 종갓집, 그리고 고택 종갓집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이 살면서 이제 역사 문화를 이렇게 계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